예, 이른바 공천 물갈이 혁신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중진 5명의 용퇴를 촉구했지만 거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친박의 반대에도 오픈 프라이머리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총성 없는 공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당 인적 쇄신안 발표를 했습니다. 살생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제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멘트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주시죠. 당 대표와 지도부에게 국민을 감동시킬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먼저 혁신안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해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의 기틀을 닦아 주십시오. 또한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우리 당 총선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최고위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종지부를 찍고 통합과 단결로 나아가 주십시오. 멸사봉공의 자세로 총선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의 백의종군 선당 후사가 필요합니다. 2007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우리 당을 이끌었던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들에게 요구합니다. 분열과 좌절을 넘어 통합과 승리를 위해 살신성인을 실천해 주십시오.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 주십시오. 그때 우리 당이 가진... 예, 박용진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 그 어제 혁신안 발표할 때 현장에 계셨어요? 아니요,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앞서 쑥대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 표현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분위기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 벌집 쑤셔놓은 같은 분위기인 건 해요. 예.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조금 의아했던 건 뭐냐면 예.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안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혁신안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혁신안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예. 그때 논쟁의 핵심이 뭐였냐면 혁신위에서는 우리는 제도를 개선하는 거다.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지. 예. 뭐 인적인 어떤 그 쇄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반발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마지막을 발표하면서는 예.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의 그런 견제구나 비판에 약간 밀린 듯한. 그래서 뭐 안철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 직접 거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당내에서는 혁신위가 내놓은 제도적인 제안들은 다 당무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당원 당규상의 관련 규정들이 다 마련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거명하고 사람들을 어디 열세적에 출마하거나 네. 아니면 당신은 뭐 누구누구 신청도 하지 말아라거나 이런 얘기는 사실은 당원 당규로 규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했었던 자기 스스로의 규정에서 약간 벗어난, 약간이 아닌가요? 많이 벗어난 이런 사람을 거명해서 인적 쇄신하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건 혁신위로서는 안철수 효과에 따른 자신들의 마지막 당에 대한 어떤 요구, 뭐 피날레를 좀 장식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종로, 세종, 의정부가 열세 지역이냐? 아니 거기가 우리 당이 우세 지역이냐? 아니지 않냐? 그분들 나갔으니까 겨우 이겼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또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타이밍에 당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 집에 최고위원들하고 다 같이 저녁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밥 먹어가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무당탕탕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단합과 통합의 길에 어떤 혹시 방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정무적 고려 없이 혁신위원회가 던진.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친노 비노의 어떤 개파 구조로 해석하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앞뒤 다 재보고 그 안에 좀 물어보고 그러면 정무적인 이런 거 없이 그 당내에 있었던 혁신위의 안이 좀 부족하다. 한 2% 부족하다. 2%를 채우기 위해서 확 던진 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져오는 파장은 뭐 일파만파 말씀하신 대로 뭐 벌집 쑤셔놓은 것 같기도 하고 쑥대밭 이런 분위기가 가도 되죠. 코앞에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자, 정 교수님, 그 사실 이제 개파 수장이라는 말을 좀 쓰기 좀 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중진들 이름이 다 거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제2선으로 좀 용퇴 물러나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벌써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 발표 내용이랄지 직접 거명했던 실명 거론했던 부분들 좀 잔인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했더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말씀하신 말에 저 동감인데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말이죠. 야당이 이제 혁신위를 꾸렸으면 어제 피날레 혁신안을 얘기를 할 때는 큰 틀에 뭐 정강 정책의 변화라든가
정치 철학의 어떤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이런 그 제도적인 문제 또 그 디테일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영국 노동당은 이제 중도 클릭 갖고 안 되겠다니까 우리는 좌파로 가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정치 철학에 대한 얘기는 없이 갑자기 공천 전략을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 부산에 나가고 안철수도 나가고 나머지 전 대표들은 지금 있는 지역구에서 더 어려운 데 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 전략을 말한 것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인위적이다. 지금 여당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혁신위가 나서가지고 누구는 어디 나오고 누구는 어디 나오고 이런 게 좀 인위적이라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야당이 그 통합과 화합을 해야 되는데 조경태 3선 의원을 꼭 찍어가지고 뭐 해당 행위자로 규정한 거 이것도 너무 뭐 잔인하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거칠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서 야당을 아끼는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큰 틀에 큰 혁신을 마련하고 또 세부적인 공천 전략을 마련해가지고 좀 짜임새 있는 혁신위의 그 활동이 아쉬웠는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당우사 백유종 군 얘기도 나왔는데 어제 이제 거론됐던 분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당우사 촉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이죠. 굉장히 짱짱한 인물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 심사숙고해보겠다. 좀 시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요.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문희상 의원 측에서는 현 지역구에서 열세 지역이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 측에서는 영남 가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해찬 의원 측에서는 또 희생하라니 또 김한길 의원 측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반응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문재인 대표가 가장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하고 부산에 같이 나가서 안문 연대를 하라는 뜻인가. 뭐 벌써 그런 해석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박 전 대변인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도저히 낙동강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만만치 않아서 지난번에도 잠재적 대선 주자로서 2012년 총선을 치렀는데 곳곳에서 와서 사진이라도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해줬다는 거죠. 그때 상대 후보가 손수조 위원장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너무 약체를 내서 오히려 그 적장에 대한 예우를 못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손수조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 꼼짝도 못했다. 그래서 이번 당대회에서는 전당대회에서 그걸 공약을 하고 이번에는 지역에 묶이지 않고 전국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밝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열세 지역으로 출마하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비판적인 세력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자기 지역이 출마하는 게 무슨 열세 지역이냐 그게 무슨 희생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는 혁신이가 하는 말은 내가 가능하면 다 실천하겠다, 다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사실은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측근들이 말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당대표로서 희생하고 따르고 뭔가 좀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 지역 출마를 받아들일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산에 뭐 안철수 의원하고 다 같이 내려가서 부산 지역에서 혹시 모르죠. 열세 지역으로 나가라 그래서 문희상, 정세균, 이해찬, 김한길 다 부산으로 내려가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표만 저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안 나가겠다. 아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다른 입장들이 살짝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가 제안했었던 어떤 그 대규모 물갈이나 대규모 열세 지역으로의 집중 이런 건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문재인 대표로서도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본인 지역구에서 나갔다가 행여나 떨어지면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새누리당도 원하는 것 같죠. 홍문정 의원이 그 김무성 대표 보고 문재인 지역구로 나가라. 그리고 또 뭐 어느 쪽에서는 문재인 대표 보고 영도 출마해라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두 분의 빅매치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고민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8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표는 이제 총선 불출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 발표를 우리 그 박 의원 말씀대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제 제가 그 연합뉴스 그 보도를 보고 그 포털의 댓글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말이 좀 거칠지만 말이죠. 그 혁신위가 문재인 부산 출마해라 하고 난 뒤에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의원회관 복도에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사숙고해보겠다. 요즘 문재인 대표가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본인 심기도 불편해서 인터뷰를 그렇게 서서 인터뷰를 정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상당히 그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문재인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열세 지역이 아닙니다. 그 부산에서 문재인이라는 그 위상은 그 사상이라는 데서는 뭐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여기를 본인이 뭐 열세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뭐 굉장히 힘든 것처럼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철수 의원도 나갔으면 좋겠지만 본인은 뭐 안 나간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정세균 의원 뭐 이해찬 의원 그 반응이 재밌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지난번에 그 호남에서 전북에서 이제 그만하고 어려운데 나가라 해서 이제 중구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긴 거고. 근데 또 나가라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이고. 이해찬 의원은 또 희생하라. 또 희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뭐 조용히 있겠다고 그랬는데 세종시 고향 아닙니까? 고향에서 그 했으면 좋겠다 해서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인위적이다. 그 전 대표들 향해서 어디 나가라는 게 너무 인위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공천권은 저는 김무성 대표의 말대로 국민한테 돌리자는 취지에서 이런 움직임을 당내에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개진한 건 좋은데 혁신위가 그 김상곤 위원장이 미디어에 대고 누구누구는 어디 나가라. 조경태는 징계받아야 된다. 이런 모습은 세련된 야당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 만일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한다면 뭔가 해석이 되지 않는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정세균 의원하고 저거를 짜고 쳤을까 모르겠어요. 실제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 되게 지역 활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른데 개념 머릿속에 두고 계시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정세균 의원 뭐 저렇게 얘기를 한 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정세균 의원이 당내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해석할 때 범주류, 범친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세균 의원을 믿고 따르는 의원들도 상당한 수가 있거든요. 만일에 이 부분이 서로 공감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정세균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전혀 얘기되지 않은 채 이렇게 질렀으면 사실은 이거는 그 통합과 단합 그리고 앞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문재인 대표로서 대단히 무거운 짐을 지금 지어버린 거거든요. 정세균 대표하고 자칫 잘못하면 갈라서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세균 대표가 저걸 흔쾌히 받아주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뭐 문재인 대표의 움직임만 보고서 짜고 쳤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정세균 대표 움직임에서는 전혀 다른 걸 읽어야 되고 제가 아까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 없이 그야말로 그냥 혁신위가 아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랑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보고 뭐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인적 쇄신 얘기할 수 있다 이러면서 훅 던지고 간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미흡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많은 부분에서 너무 구멍도 많고 과제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그 조경태 의원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해당 행위자로 지목되다 보니까 발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징계 말고요. 나를 제명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문열 책임 묻자, 투표로 좀 물어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불쾌감을 확실하게 좀 표출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경태 의원이라도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조경태 의원의 존재는 사실 우리 정치계에서는 인정해줄 부분이 있거든요. 부산이라는 데서 3선을 한 그 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끔은 뭐 돌출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이 비춰지긴 하지만 그런 그 3선 의원에 대한 위상이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 통과시키면서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또 혁신위가 여러 가지 혁신안을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3선 의원을 지명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 것은 제가 보기에 세련되지 못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더 큰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조경태 의원을 끌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없는데 저는 그걸 좀 알죠. 조경태라는 사람하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지역구 바로 옆에 있는데 서로가 뭐 정말 견혼지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조경태 의원이 이제 직격탄을 맞았는데 저는 문재인 의원이 더 큰 정치 지도자 나가기 위해서는 조경태 의원 끌어놔야 되고 또 부산을 그 심사숙고해서 이제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정치인치고 큰 정치인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선거사를 보면요. 1980년에 레이건이 미국 대선에서 49개 주에서 이길 때 한 주에서 못 뺏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야당 후보가 몬델이라는 후보인데 미네소타에서는 그래도 자기 그 고향 후보를 지켜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클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 최고위원에 당선될 때 조경태 의원의 선거 캐치플레이즈가 부산 삼선 조경태입니다. 이게 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대단하죠. 근데 그 당시에 부산 경남의 모든 위원장들이 조경태 한 명 들여보내자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른바 범친노 쪽의 분들도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인정하고 1인 2표인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이제 상당히 큰 이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산 삼선 조경태로 최고위원에 들어갔던 분이 지금 이제 징계 대상으로 가 있는 거. 이거 관련해서 그 당내에서도 약간 이제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직권 조사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윤리심판위원장이 직접 직권 조사를 명해서 나온 건데 그 내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징계 대상이라고 다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수위는 그 양형은 어떻게 할지는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그 뭐 아주 경하게 처벌하자, 경고 정도로 하자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하게 처벌하자는 의견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경태 의원이 이제 되게 이제 반발을 하는데 오늘 아침 뭐 다른 방송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문재인 대표하고 1대1 맞짱 토론 이거 제안하더라고요. 누가 당에 해당 행위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오늘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보면 제목은 뭐 섬뜩하죠. 나를 제명하라.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내 본의가 무엇이었다. 그리고 자꾸 날 이렇게 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진위를 잘 파악하라고 하는 얘기라서 뭐 탈당을 한다거나 당을 떠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어려운 지역 나가서 꼭 이겨서 돌아오라고 하는 상황에 그 부산에서 삼선을 한 사람을 무슨 저 중징계를 줘가지고 출마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일부는 속이 시원할 수 있죠. 그래요? 조경태 의원하고 친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당대표가 당대표를 면전에서 이렇게 비판했던 많은 최고위원들까지 집으로 이렇게 모셔서 뭔가를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굳이 그런 분위기를 가야 되느냐. 그리고 굳이 그걸 당에 누가 제소한 것도 아닌데 당의 윤리위원장이 직권조사를 명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경태 의원에게 이번에 소명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이런 오해, 양금들이 좀 풀어져야 된다는 일단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 쇄신안 발표, 마지막 쇄신 작업, 쇄신안 발표 아니겠습니까? 혁신위가 이제 뭐 해산되죠? 해산. 그런데 많은 이게 후폭풍을 몰고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오픈 프라이머리 추진 의지 재확인을 했죠. 계속 밀어붙이다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표와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 단판을 짓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야당도 지금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정 교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여당이 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당은 제가 볼 때는 입장 정리가 잘 돼가지고 앞으로 문재인 리더십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뭐 편집가 있겠는데 여당은 이제 정말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오픈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아닙니까? 예비선거 해가지고 공천을 국민들이 하게 하자 했는데 이게 친박들의 여러 가지 그 공세에 몰려서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구는 이제 야당 대표하고 단판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선택도 방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할 수가 있는데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또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문제를 그 이견을 잘 조율해서 여기서 여야가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김무성 대표의 그 위상은 확고하게 될 텐데 이 그 오늘 그 오후에 있나요?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고 그 여당의 이 오케이 목장의 결투는 사실은 지금 야당이 겪고 있는 그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파열음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홍문정 의원도 그렇고요.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친박계 의원들의 그 딴 속셈과는 다르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별로 개혁적인 선거제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물갈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에게 너무너무 유리한 거고요. 또 거기도 미국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정당 정치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국적으로 다시 해가냐 그게 아니고 이른바 자당의 약세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아주 그 취사 선택을 해서 개입을 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라고 하는 전당대회 형식을 각각 그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채택률이 반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오늘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그럼 뭐 저기
중학교 동문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을 덜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이 온갖 그 난리를 다 겪으면서 만들어낸 혁신안이 있죠. 중앙위까지 그렇게 해서 온갖 난리 속에서 통과시킨 거를 당대표가 가서 냉큼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이게 민주정당이냐 하는 얘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어서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오픈 프라이머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미국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미국식이면 도대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들을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야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2012년에 해봤었던 이른바 모바일 선거에서 이게 본인 확인이 제일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행정적 지원과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누구나 다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여야가 동시에 무조건 하는 이런 거 아니거든요. 만일에 여야가 동시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원 투표가 당의 기준이거든요. 당원 당규에 못 박혀 있는. 근데 그 당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법을 위반하라는 말인가요? 그럼 말이 안 되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일 수도 있다. 정당 정치의 지원을 위한 헌법에 정해 있는 것들을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자기 원칙 오픈 프라이머리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도대체 뭔지를 잘 정리하고 밝히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구에게도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만남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결론은 쉽게 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번 총선은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야지 서로 혼선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박용진 의원님께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의 단점을 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짧게 해주시죠. 우리나라 그 선거사에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이고 이런 거를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해보자. 그 앞에 오픈자를 빼도 됩니다. 프라이머리. 결국은 예비 선거를 한번 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후보자를 한번 뽑아보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또 프라이머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 미국은 재선의 당선율이 90%입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국민들이 90%라는 걸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처럼 인위적으로 공천에서 많은 물갈이를 하죠. 뭐 이렇게 어제 혁신안처럼 어디 나가고 너는 안 돼. 뭐 어떤 데는 경선하고 체육관 경선하고요. 어떤 데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후보 뽑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여론조사, 뭐 안심번호 해가지고 뭐 너 당신은 뭐 어디 체육관 올래 안 올래 그 따져가지고 몇 사람. 유권자가 20만, 30만인데요. 한 300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괜찮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말이죠.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는 오늘 오후 단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결코 김무성 대표는 뭐 한 발짝 물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오픈 프라이머리에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 알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청와대 입김, 청와대 전략공천, 청와대의 이런 그 손을 좀 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오늘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군기 교수 박용진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